서울시청 앞 대형 은행 본점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73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생 걸레와 빗자루만 쥐던 거친 손이 종이 한 장을 부여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48억. 그 돈이 자신의 이름으로 40년간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청소 아주머니로만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돈, 내 남편 피값만 있는 거 아니라 해. 난 더 이상 이 사람들 피까지 가져가고 싶진 않네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73 먹은 늙은이예요. 서울시청 앞 대형은행 본점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한 지가 벌써 15년째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도 다니고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죠. 새벽에 일어나서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버텼어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서 다른 일은 못해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계단 오르내리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새벽까지 걸레질하면서 버팁니다. 기초연금에 청소 일당 조금 보태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아요.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추워요. 창문이 반만 땅 위로 나와 있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도 제 보금자리예요. 누추하지만 비 피하고 잠 잘 수 있으면 됐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이모님, 저기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김말순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은행 직원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 한 번 안 맞추고 지나가요. 저는 투명 인간이에요. 있어도 없는 사람.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은행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경비 아저씨랑 저만 남아요. 화려한 대리석 바닥 닦고 유리창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회의실 정리하고 그렇게 밤새 일하다 새벽에 집에 가서 쓰러지듯 자는 게 제 하루예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죠. 저녁부터 하늘이 어둡더니 밤이 되니까 비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은행에서 뭔가 전산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은 여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뭘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뭘 적기도 하고 서로 뭐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신경 안 쓰고 제 일만 했죠. 그 사람들 일은 제가 알 바 아니니까요. 복도 끝 쓰레기통 비우고 회의실 바닥 닦고 화장실 휴지 채우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무실 쪽을 지나가는데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책상 옆에 살짝 걸쳐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어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겠지 싶었죠. 근데 제 눈에 숫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오래 못 다녔어요. 한글은 좀 읽지만 어려운 글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숫자는 잘 봐요. 돈 계산은 해야 하니까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삭바느질 때도 숫자는 틀리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봐요. 그 종이에 적힌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48억. 0이 9개나 붙어 있더라고요. 4, 8, 0, 0, 0, 0, 0, 0, 0, 0, 0. 내가 세는 거 맞나 싶어서 다시 세어봤어요. 맞더라고요. 48억이요. 그리고 제 이름이 보였어요. 김말순.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김말순이라는 세 글자는 제가 알아요. 제 이름이니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지?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 그때 누가 뒤에서 불렀어요. 아주머니, 그거 주세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박진우라는 차장이었어요. 은행에서 좀 높은 사람이죠. 양복을 빳빳하게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사람이에요. 저한테 서류 달라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눈이 날카로웠어요. 이거 파쇄해야 하는 건데 바닥에 떨어졌네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제 손에서 낚아채듯이요. 그리고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미 봤잖아요. 제 이름이랑 그 큰 숫자를. 그리고 또 하나, 최기남이라는 글자도요. 최기남. 그건 제 남편 이름이에요. 40년 전에 집 나가서 소식이 끊긴 사람이요. 고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저도 알아요.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고 누구누구. 그게 죽은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날 밤 버스 안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40년 동안 그 인간이 우릴 버리고 도망간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그 큰 돈은 뭐예요? 제 이름으로 된 48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버스 창문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게 눈물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밤새 뒤척였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그 숫자가 떠올랐어요. 48억. 그리고 남편 이름. 고 최기남.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한 건 22살 때였어요. 중매로 만났어요. 남편은 지방 공장에서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고 웃음이 별로 없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하고 월급 꼬박꼬박 집에 갖다 줬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집에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쳤어요. 아이들한테도 다정했고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고 어깨에 태워주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이 둘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짐도 안 싸고 말도 없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왔어요. 공장에 전화했더니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사라니요? 말도 없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빈혈이 심해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있었어요. 퇴원하고 나니까 남편이 없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옷도 그대로고 신발도 그대로고 뭘 챙겨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찾으러 다녔죠. 경찰에도 신고하고 친척들한테도 물어보고 옛날 친구들한테도 연락하고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냥 증발한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제 남편 바람나서 도망갔다더라. 다른 여자 만나서 살림 차렸다더라. 불쌍하게 됐네. 다 들렸어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 다 알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아이들 키워야 하니까요. 울 시간이 없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하고 잠 잘 시간도 없이 일했어요. 남편 욕하면서 살았어요. 그 인간이 우릴 버렸다고 무책임한 놈이라고.
어린 것들 둘 놔두고 도망가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40년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용기 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갈까 말까? 괜히 일 키우는 거 아닌가. 근데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말 죽은 건지 그 돈은 뭔지 알아야 했어요. 은행 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올 일이 없잖아요. 청소할 때 말고는요. 번호표 뽑는 손이 떨렸어요.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면서 종이를 뱉어내는데 그게 무슨 심판문 같더라고요. 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막 뛰었어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 할매가 뭐하러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번호가 불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창구로 걸어가는 몇 발자국이 그렇게 멀 수가 없었어요. 창구 직원한테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죠. 손이 떨려서 등록증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기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 카던데요. 이거 좀 확인해 주이소.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처리하듯이요. 근데 화면을 보더니 손이 멈추더라고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눈이 커지면서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 작은 소리로 얘기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곧 박진우 차장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그 사람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금방 웃는 얼굴로 바꿨지만 저는 봤어요. 처음에 당황한 거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의자 몇 개. 문을 닫고 마주 앉았어요. 그 사람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게 아닌 그런 표정이요. 아주머니, 이 계좌는 오래된 거예요. 40년 전에 개설된 산재 유가족 보상금 계좌입니다. 산재요? 남편이 산재로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산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장 사고로 사망하셨고 보상금이 아주머니 명의로 지급됐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사고로? 그럼 그동안 왜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장례식은요? 저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4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모습도 못 봤는데 잠깐만요.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는데요. 그때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요. 박진우 차장 표정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눈을 피하듯이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굳어졌어요. 목소리도 딱딱해졌고요. 기록에는 아주머니가 직접 서명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남아 있어요. 유가족 동의서에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그때 글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글자는 잘 모르는데 그때는 더 했다고요. 도장도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찍어요? 그때 도장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그건 오래전 일이라서요. 당시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40년이면 오래됐잖아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죽은 건데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내가 도장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몰라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늙어서 기억도 못하는 바보로 보는 거야.
박진우 차장이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주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저도 아주머니 편이에요. 지금 와서 따져봤자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오래된 일이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은퇴했거나 돌아가셨을 거예요. 증거도 찾기 어렵고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눈을 똑바로 안 마주치더라고요. 서류만 만지작거리면서요. 그럼 이 돈은 뭐예요? 48억이요. 이게 다 남편 보상금이에요? 그건 보상금에 이자가 붙은 거예요. 40년이면 많이 불어나죠. 근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이 돈이 내 통장에 있었으면 왜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박진우 차장이 잠깐 침묵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돈, 법적으로는 아주머니 명의예요. 아주머니 통장에 있으니까 아주머니 재산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대로 두시면 이 돈이 아주머니 거라는 뜻이에요. 문제 삼지 않으시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제안하는 거지? 아주머니,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오래된 일 건드렸다가 괜히 복잡해지면 아주머니한테 좋을 게 없어요. 뭐라고요? 박진우 차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용히 넘어가시면 이 돈은 아주머니 거예요. 근데 문제 삼으시면 오히려 아주머니가 세무조사 받으실 수 있고 형사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있으면 의심받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이 돈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계시면 괜찮아요. 근데 시끄럽게 하시면 아주머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협박이었어요. 입 다물면 돈 줄 테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어요. 박진우 차장이 문을 열어줬어요.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40년이요. 40년 동안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사람 장례식도 못 치르고 묘도 어딨는지 모르고 마지막 얼굴도 못 봤어요.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왜 우릴 버렸냐고, 왜 소식도 없냐고. 아이들 앞에서 그 사람 욕했어요. 아버지는 우릴 버린 사람이라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니. 죽어서 못 온 거였을 수도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종일 울었어요. 반지하 방 구석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화가 나더라고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제 도장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린 거예요. 내 남편 피값을요.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야, 네 아버지 혹시 공장에서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시작이냐는 투였어요. 엄마, 또 왜 그래? 그 인간 얘기는 하지 말랬잖아. 우릴 버린 사람이야. 아버지도 아니야.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딸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사라졌으니까요. 원망만 있는 거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알았다. 그냥 물어본 거야. 신경 끄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무슨 일 있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 인식을 바꾸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은행에 다시 가서 따져볼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 솔직히 무서웠어요. 큰 기관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청소 아줌마예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냥 48억 있는 셈 치고 살까? 근데 그게 되나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행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가 제 옆에 오더라고요. 젊은 여자였어요.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그날 밤 전산 점검하던 직원이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일하던 사람 중 하나요. 아주머니, 저 정나래예요. 그날 밤 사무실에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아, 그래요?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싶었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지? 근데 나래 씨 표정이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나래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주머니, 그날 제가 그 계좌 봤어요. 전산 점검하다가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름은 흔한데 금액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요? 근데 이상한 게 많았어요. 그 계좌가 단순한 계좌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나래 씨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어요. 입출금 내역이 이상해요. 보상금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는데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류도 수상해요. 제가 관련 파일을 좀 봤는데 유가족 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가족 동의서요? 네. 산재 보상금 받으려면 유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서류들이 이상해요. 도장이랑 서명이 다 비슷해요. 여러 사람 서류인데 마치 한 사람이 다 쓴 것처럼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서류도 그 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주머니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것도 많았어요. 전부 비슷한 패턴이에요. 누가 대신 서명한 것 같아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조직적으로 위조한 것 같아요.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거든요. 나래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주머니,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래 씨 눈이 진지했어요. 이 아이가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겁이 났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행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그냥 청소하는 할매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본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나래 씨가 다치면 어떡해요? 은행에서 일하잖아요. 나래 씨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는 파견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신분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모른 척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고마웠어요. 이 젊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에요. 결혼할 때 찍은 거예요.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젊은 남편이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양복이 좀 컸어요. 빌려 입은 거였거든요. 기남아, 네가 정말 죽은 거였어?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원망했는데 만약 그게 오해였다면 저는 어떡해요? 장례도 못 치러주고 묘도 못 찾아주고 아이들한테 아버지 욕을 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 알아보자. 네가 왜 못 돌아왔는지 이 할매가 끝까지 알아볼게.
기다려라. 며칠 뒤 은행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남편 사망 확인서, 보상금 지급 기록, 유가족 동의서 사본. 전부 보여주세요. 창구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또 박진우 차장을 불렀어요. 박진우 차장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웃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건 오래된 기밀사항이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규정상 그래요. 내 남편 서류잖아요. 내가 유가족인데 왜 못 봐요? 내 권리 아니에요?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법원에 신청하시고 그냥 달라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통했어요.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박진우 차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 구석으로요.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일은 건드리시면 아주머니한테 좋을 게 없어요. 왜요? 내 권리를 찾겠다는 게 뭐가 나빠요? 아주머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거 건드리면 복잡해져요. 아주머니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요? 박진우 차장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거의 속삭이듯이요. 이 계좌는 아주머니 명의예요. 법적으로는 아주머니 돈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문제 삼으시면 세무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 48억이면 큰 돈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형사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돈 세탁 의혹도 받을 수 있고요.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아주머니가 해명해야 해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끄럽게 굴면 너도 다친다는 뜻이었죠.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나? 아주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조용히 넘어가시면 아무 일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요?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요양병원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머니 연세에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편하게 노후 보내실 수 있어요. 입막음이잖아요. 돈으로 입 막으려는 거잖아요. 박진우 차장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눈이 차가워졌어요.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이게 아주머니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 편이에요. 내 편이면서 왜 협박해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큰 기관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얼마인데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 나이에 그 고생을 왜 사서 하세요? 그 말이 맞긴 했어요. 저한테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분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나래 씨한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나래 씨가 흥분하더라고요. 그게 협박이에요, 아주머니. 전형적인 입막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왜 저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나래 씨, 나는 정말 싸울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공익 변호사예요. 돈 없는 사람도 도와줘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공익 변호사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돈 없어도 도와준다니까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 나래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이지연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봐야 30대 초반이었어요. 똑 부러지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었어요.
그날 봤던 종이도 없고요. 기억나는 것만 말했어요. 지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메모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단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유가족 동의서 위조, 보상금 횡령, 기업이랑 은행이랑 재단이 결탁한 정황이 보여요. 할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 이거 밝히시면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거예요. 근데 저도 돕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고마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즈음에 저는 남편이 일했던 공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다 싶었어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갔더니 하루가 다 걸리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근데 가야 했어요. 공장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는데 건물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담벼락에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스산하더라고요. 여기서 남편이 일했구나. 여기서 죽었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았어요. 울러온 게 아니니까요.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상가들을 찾았어요. 혹시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노인정에도 가보고 구멍가게에도 물어보고 약국에도 가보고 이발소에도 가봤어요. 한참을 수소문했더니 한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성재. 그때 공장에서 노무가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래요.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찾았어요. 인력사무소 간판 아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저만큼 나이 들어 보였어요.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손가락이 누렇게 담배에 찌들어 있었어요. 한성재 씨 맞죠?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시오? 저는 최기남 씨 처예요. 40년 전에 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그 이름을 듣자 그 사람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담배 피우던 손이 멈췄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최기남? 그게 누구요? 모르는 사람인데 40년 전에 공장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노무과에서 일했다면서요. 아, 그때 일이요? 기억 안 나요. 오래됐잖아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시치미를 떼는 게 보였어요. 눈을 피하고 담배만 빨더라고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왔는지도요.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묘가 어딨는지도 몰라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또 한 대 꺼내 물었어요. 아주머니, 어쩌자고 지금 와서 그런 걸 캐요? 다 지난 일인데. 내 남편이니까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유가족이에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때 공장은 산재가 많았어요. 안전시설이 엉망이었거든요. 기계도 낡고 보호장비도 없고 다치는 사람이 매달 있었어요.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남편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회사가 난리 났어요. 보상금 물어야 하니까요. 유가족들한테 돈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큰 돈이거든요.
회사에서는 그 돈이 아까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보상금을 줄이거나 아예 안 주는 방법을요. 어떻게요? 한성재 씨가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말했어요. 유가족들이 대부분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글도 잘 모르고 법도 모르고 서류가 뭔지도 몰랐어요. 회사가 그걸 이용했어요. 어떻게요? 대리인을 내세웠어요. 유가족인 척하고 서류에 도장 찍게 했죠. 동의서, 위임장, 수령증 다 위조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내 남편 보상금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아주머니 남편 보상금도 그렇게 처리됐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병원에 계셨다고 했죠? 그때 누가 대신 도장 찍었을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서류 정리만 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 이름을 훔쳐서 보상금을 빼돌린 거잖아요. 내 남편 피값을요. 근데요, 아주머니. 그 사람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도요. 아주머니 계좌에 있는 돈, 그게 아주머니 남편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 보상금도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 계좌가 일종의 통로였거든요. 돈을 모았다가 빼돌리는 창구. 그러니까 그 돈 전부가 아주머니 남편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48억이 내 남편 보상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피값도 섞여 있다고요? 아주머니 계좌가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돈이 흘러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가는. 누구 돈인지 모르게 섞이는 거죠. 그래야 추적이 안 되니까요. 하수구라니. 내 이름이 그런데 쓰였다니. 너무 끔찍했어요.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피값이 세탁됐다니.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단하고 은행도 연결돼 있었어요. 셋이 짜고 한 거예요. 회사는 보상금을 빼돌리고, 재단은 서류를 처리하고, 은행은 계좌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담배를 땅에 비벼끄며 말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주머니 미안해요.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안 하면 잘렸거든요. 가족이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럼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이 일 건드리면 아주머니만 다쳐요.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을 거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잊어버리라고요? 내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는데, 그냥 덮으라고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40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을까? 남편이 죽던 날에도 눈물이 났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르겠는 눈물이었어요. 서울에 돌아오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은행이랑 재단 사람들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까지 찾아왔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반지하 계단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더 알아보실 필요 없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조용히 정리하시죠. 위협하는 말투였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었죠.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회유도 했어요.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그리고 고급 요양병원 이용권까지 제시하더라고요. 팸플릿까지 가져왔어요. 번지르르한 병원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거 받으시고 편하게 노후 보내세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좋잖아요. 입막음이잖아요.
돈으로 입 막으려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이게 아주머니한테 좋은 거예요. 이 나이에 싸워서 뭐 하시게요? 남은 인생 편하게 사셔야죠. 그 사람들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돈 받으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반지하 방 말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햇빛 잘 드는 따뜻한 방에서요. 자식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돈이 내 남편 피값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값도 섞여 있는데 그걸 내가 혼자 가져가도 되나요?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잠이 안 왔어요. 눈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 얼굴도요. 나처럼 보상금 못 받고 억울하게 산 유가족들이요. 그 사람들 피값을 내가 가져가도 되나? 나래 씨가 연락해 왔어요. 아주머니,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돕겠습니다. 끝까지요. 고마웠어요. 근데 걱정도 됐어요. 나래 씨, 그러다 네가 다치면 어떡해. 직장도 잃을 수 있잖아. 파견직이라며. 언제 잘릴지 모른다며. 괜찮아요. 이건 옳은 일이에요. 제가 본 걸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이 용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지연 씨한테 연락했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걸 다 말했어요. 공장에서 들은 얘기, 대리인 위조, 비자금 창구. 지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증거요? 서류나 기록 같은 거요.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힘들어요. 상대가 큰 기관들이니까요. 나래 씨가 나섰어요. 저한테 있어요. 제가 내부에서 자료 좀 복사해뒀어요. 진짜요? 나래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계좌 이동 내역, 대리인 서명 샘플, 재단 내부 공문. 전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지연 씨가 자료를 보면서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싸울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기로요.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로요.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근데 이대로 묻어버리면 남편도 다른 피해자들도 영원히 잊히는 거잖아요. 기남아, 나는야 이제라도 네 이름 되찾아 줄게. 기다려라.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데 은행과 재단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집 앞에 사람들이 서성거리더라고요.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출퇴근할 때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도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요. 이 일 진행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주머니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이었죠. 근데 이미 결심한 거예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나래 씨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내부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유출 의혹으로요. 해고될 수도 있대요.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잘린다고 해도 후회 안 해요.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네가 내 일로 이렇게 돼서. 아주머니가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저는 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기자회견 당일이 됐어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어요. 건물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들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자들이 많았어요. 카메라도 많고 플래시도 번쩍번쩍 터지고 평생 이런 데 서본 적이 없어요. 마이크 앞에 섰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지연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비한 원고가 있었는데 글을 잘 못 읽으니까 제대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요, 김말순이라고 해요. 73입니다. 은행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제 남편이 40년 전에 죽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묘가 어딨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우리 버리고 도망간 줄만 알았어요. 40년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어요. 근데요, 남편 산재 보상금이 제 이름으로 들어왔더라고요. 48억이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누가 제 이름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했어요. 도장을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했어요. 그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갔어요.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뭐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저만 당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상금도 제 계좌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대요. 회사랑 은행이랑 재단이 짜고 빼돌린 거예요. 조직적으로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은행은 어딥니까? 지연 씨가 대신 설명했어요. 자료를 보여주고 의혹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돈요, 내 남편 피값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피가 섞여 있어요. 난 더 이상 이 사람들 피까지 가져가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터졌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이크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갔어요. 저녁 뉴스에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도 퍼졌어요. 사람들 반응이 엄청났어요. 은행과 재단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검찰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려는 거였죠. 은행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말순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오래된 기억의 왜곡이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고소당하는 거야?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금방 말을 바꿨어요. 재조사하겠다고요.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어요. 재단이랑 은행, 옛날 그 기업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했어요. 압수수색도 했어요. 서류를 산더미처럼 가져갔대요.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위조된 서류, 빼돌린 돈, 비자금 계좌, 전부 드러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도 문제가 생겼어요. 검찰에서 저를 불렀어요. 제 계좌가 비자금 통로로 쓰였으니까 저한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책임을 져요? 나는 이 계좌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지연 씨가 달래줬어요. 할머니는 피해자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름이 도용된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싸울게요. 반드시 무죄받게 해드릴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단이랑 은행, 기업 관련자들이 피고인석에 섰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법복 입은 사람들, 정장 입은 사람들,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증인 김말순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은 언제 이 계좌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까? 몇 달 전이요. 은행에서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계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몰랐고요. 40년 동안요. 유가족 동의서에 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도장도 없었고요. 저는 그때 제대로 글도 못 읽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인의 기억이 정확합니까? 40년 전 일인데요.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어요? 병원에 있었던 것도 확실해요. 증인이 서류를 안 본 것뿐이고 실제로는 동의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신 설명해 줬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참았어요. 나는 글을 잘 몰라요.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때 누가 서류 들고 왔어도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남편이 죽었다는 말도 아무도 안 해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이 길었어요. 여러 번 출석했어요.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집중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위조 도장 만든 사람, 서류 조작한 사람, 돈 빼돌린 사람. 전부 밝혀졌어요. 증거가 명확했어요. 한성재 씨도 법정에 왔어요. 증인으로요.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저는 그때 회사 노무과에서 일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유가족들 서류 처리하는 일이요. 저도 잘못인 줄 알았지만 안 하면 잘렸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어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나처럼요. 나도 40년 동안 진실을 몰랐잖아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유죄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재단 관계자, 은행 간부, 기업 임원. 전부 처벌받았어요. 횡령, 위조, 은폐. 죄목이 많았어요. 실형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피해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이름이 도용됐고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지연 씨가 잘 싸워줬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무죄예요. 지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근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요, 저한테 돌아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 48억 대부분이 원래 주인들한테 돌아가야 했거든요. 보상금 빼앗긴 다른 유가족들이요. 법원에서 정리를 했어요. 누구 돈이 얼마인지. 저한테는 남편 보상금 해당분만 일부 인정됐어요. 그것도 이자 빼고 세금 떼고 하니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엔 허탈했어요. 솔직히요. 그 많은 돈이 있었는데 겨우 이것만 받는다니. 48억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 돈은 내 남편 것만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피값도 섞여 있으니까. 그걸 내가 다 가져가면 나도 도둑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나도 그 사람들 피값을 훔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이름이었어요. 남편 이름. 남편이 비겁하게 도망간 놈이 아니라 일하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그게 됐으니까 됐어요. 남편 최기남은 공식적으로 산재 사망자로 인정받았어요. 40년 만에요. 실종자가 아니라 사망자로요. 기록이 바로 잡혔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은행 옆에 새 재단이 설립됐어요. 산재 피해 유가족들 돕는 재단이요. 그 재단 이름을요, 제가 제안했어요. 최기남 산재유가족기억재단. 개막식 날 갔어요. 재단 간판 앞에 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손으로 간판을 어루만졌어요. 남편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기남아, 이제 네 이름이 여기 있네. 네 이름으로 된 재단이야. 사람들이 기억할 거야. 잊히지 않겠네. 나래 씨는요, 은행에서 해고됐어요. 내부 정보 유출이라나 뭐라나. 부당해고라고 싸웠는데 잘 안 됐대요. 근데 새로 생긴 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더 좋은 일자리 찾은 거죠. 월급은 좀 적대요. 근데 보람 있대요. 나래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저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요. 내가 뭘 했다고요? 이 아이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건데. 내가 더 고마운 거죠. 저는요, 여전히 반지하에 살아요. 큰 돈 못 받았으니까요. 근데 상관없어요. 떳떳하니까요. 예전에는 세상에 주눅 들어 살았어요. 아무도 제 이름 안 불러줬거든요. 저는 그냥 청소 아줌마, 이모님, 저기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그 청소 아주머니가 나라를 뒤흔든 사람이래요. 대단하대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쑥스러워요. 저는 거창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내 남편 이름 되찾으러 간 것뿐이라 해. 그것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사진을 봐요. 예전에는 그 사진 보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기남아, 이제야 네 얼굴 편하게 보겠네. 미안했어. 40년 동안 미워해서, 욕해서, 아이들한테 나쁜 아버지라고 해서 미안해. 대답은 없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속에서요. 가끔 재단에 가요. 후원자로 등록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매달 조금씩 내요. 거기서 유가족들 만나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손 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지연 씨가 가끔 연락해요. 잘 지내시냐고요. 고맙죠. 그 아이 아니었으면 싸울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알아요? 법도 모르고 글도 잘 못 읽는데요. 딸이랑 아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싫어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묘 찾으면 성묘 가자. 같이 가자. 묘가 어딨는지 아직 몰라요. 찾고 있어요. 언젠가는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꽃 한 송이라도 놓고 싶어요. 술 한 잔 부어주고 싶어요. 청소 일은 여전히 해요. 은행은 그만뒀어요. 거기는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볼 면목이 없어요. 다른 건물에서 일해요. 작은 사무실 건물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요. 이래야 밥 먹고 살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야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눈 뜨면 일하고, 일하면 자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 안 하세요? 그 돈 받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요. 후회 안 해요. 그 돈 받았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남편한테도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면목이 없었겠죠.
밤마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지금이 더 나아요. 가난하지만 떳떳하니까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모습으로요. 결혼했을 때처럼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저한테 손 흔들더라고요. 그 꿈 꾸고 나서 울었어요. 좋은 꿈이었어요. 기남아, 잘 가고 있지? 거기서 편히 있지? 저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때 가서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미안하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죠.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별거 아니죠? 그냥 청소하는 할매가 남편 이름 찾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마세요. 저처럼 늙고 배운 것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아요. 나래 씨처럼, 지연 씨처럼요.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남아, 고마웠어. 네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달라졌어. 네가 죽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고마워. 잘 가. 거기서 편히 쉬어라.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한테요. 나래 씨, 지연 씨, 그리고 응원해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저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아주머니나 이모님이 아니라 김말순으로요. 그게 제일 좋아요.